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드디어 12월 31일 오늘 수요일 2025년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오늘은 의미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하실 텐데 글쎄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네. 제아의 종이 있으니까 가족 다 같이 제아의 종 타종 들으시면서 올 한 해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이런 거 하자 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꼭 야외에 나가지 않고도 이 2025년의 마지막 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또 있죠. 바로 가족들과 집에서 오붓하게 홈파티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2025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2026년의 계획을 나눠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을 딱 하루 남긴 오늘 행복한 아침 더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2025년의 마지막 날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네, 국민연금 제도가 달라진다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국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해할 수 있는 부분이 보험료 인상이잖아요. 네. 보험료가 조금 오르게 됩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이 309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 가입자는 7,700원, 사업자목까지 내야 하는 지역 가입자는 그 2배인 15,4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게 조금 아닌데요.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내년에는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서 2033년에는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그럼 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도 오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수령액도 안 올려주면 굉장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수령액도 조금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도 조금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퍼센트가 연금보험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득 대체율이 기존에는 41.5%였는데 이게 43%로 인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애 평균 월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꽉 채운다. 그러면 기존에는 매달 123만 7천 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9만 2천 원이 늘어난 약 133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외에 또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국민연금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세대 간에 차등이 생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청년 세대들은 나는 오른 보험료 오래 내야 되잖아. 이런 네. 불만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청년층을 상대로 한 크레딧을 좀 더 강화하게 됩니다.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 기간이 인정이 되고요. 군복무 크레딧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내년에는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요. 일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월소득 509만 원까지는 연금을 깎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제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일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그럼 1년 동안에 한 몇 시간쯤 일하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 평균으로 따지면은요, 1,859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 4-5번째 많은 이제 일을 하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노사정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동안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그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축 로드맵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번에 핵심으로 내세운 과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인데요. 아마 일반 직장에서 포괄임금제 도입하는 곳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포괄임금제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이른바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 이런 비판이 일어왔었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1년 동안에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당신한테는 이만큼 돈을 줄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야근을 오래 시켜도 또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포괄임금 제도를 도입한 직장에서는 계속 일을 막 시키는 거죠. 그쵸. 마음 놓고. 이게 장시간 노동시간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포괄임금제를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노동시간의 기록과 관리 의무도 제도화하는데요. 이것도 포괄임금제나 노동시간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기록 안 하면 몇 시간 일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도 아주 정확하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는 물론이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할 경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을 해서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회사 퇴근하고 난 다음에 상사가 카톡 막 보내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어떤 방안이 마련됐나요? 반차를 법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이 취업 규칙으로 반차 사용 여부를 규정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든 기업한테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날에는 오전 4시간 근무 후에 휴게 시간 30분을 채워야만 퇴근할 수 있었는데요. 이 30분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차를 사용할 때 30분 먼저 퇴근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노동시간하고 관련돼 있겠죠. 또 청년과 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개발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차 휴가를 4시간 단위의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요. 연차 휴가 사용 시에 근무 평정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이 될지 이것도 한번 쭉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가맹 분야 실태조사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네. 문제가 되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태를 위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가맹점주 가운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 중도 해지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43%에 달했습니다. 뭔가 막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가 가장 높았고요. 편의점, 기타 외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가맹점주 수 100개 미만 그룹에 속한 점주가 300개 이상 1000개 미만 그룹에 속한 이들보다 중도 해지를 많이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주들이 계약 중도 해지를 고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되면 많이 벌리면 피곤한 줄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대로 매출이 안 오르면 그거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매출 부진이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이 매출 부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요. 가맹점주의 불공정 거래 행위, 이른바 갑질, 또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맹점주들이 중도 해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위약금 부담이 61%로 가장 컸는데요. 이 외에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투자금 회수, 기존 재고 처리 부담 등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실제로 중도 해지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답한 가맹점주가 41%에 달했습니다. 여러 업종 중에서도 특히 피자, 편의점,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이런 응답이 높았고요. 가맹점주가 1000개 이상인 대형 본부에 속한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이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가맹점주가 정한 필수 품목 중에서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84%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 조사보다 5.1%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강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점 본사가 가맹점주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막 강매를 하니까 네.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주로 강매를 하느냐? 포장 배달용품 봉투가 가장 많았고요. 양념, 소스류, 기름, 청소용품, 식자재, 식료품 등이 주요한 그러니까 강요화되는 물품으로 꼽았는데요. 다른 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용품까지 강매하는 건 좀 제가 볼 때 예. 심한 거 아닌가 네. 싶어요. 이게 바로 갑질로 연결되는 겁니다. 가맹점주로부터 불공정 거래액을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48%였습니다. 불공정 행위의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의 과장, 은폐, 축소, 광고비 등 부당 전가, 필수 품목 등 거래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이 꼽혔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 네. 조사 결과 진짜 이런 걸로 드러난 거네요, 그죠? 2026년에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아이고 정말 장사 잘 돼서 바빠 죽겠어 막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학생 마음 건강 지원입니다. 네, 한창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아프다. 그것도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 종종 듣곤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이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 우울감을 겪는 10대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번에 밝힌 대책을 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됩니다. 고위기 학생을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기존에 56개였는데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대폭 늘리고요.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또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100% 확보하기로 했고요. 상담을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을 하는데요.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도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얼굴 보세요. 그 표정이 없어요. 네. 약간 우울한 표정으로 그리고 까만색 파카 입고 이렇게 하고 걸어다니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이 마음 건강 지킬 수 있는 지원이 좀 충실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외에 또 어떤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 들어줄게 전화 상담망을 신설을 하고요. 이용 대상도 학생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병의원 진료와 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 바우처도 지원 범위를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서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학교에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추적 관리하면서 학생들 마음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2026년에는 제발 인상 쓸 일보다 활짝 웃을 일이 많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아침부터 춥다를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정말 추운데요. 자세한 날씨 문단영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갈수록 기온이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는데요.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에는 한파와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경북 북동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하 5도에서 10도까지 떨어지는 곳들이 많겠는데요.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갈수록 추위는 극심해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모레에는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1cm 미만의 눈이 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고 파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중부를 중심으로는 영하권입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청주가 영하 1도, 남부지방인 광주와 대구도 1도에 그치면서 종일 한기 감염도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호남과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의 하늘이 맑아서 해돋이 관측이 가능한데요.
해돋이 시각은 서울이 7시 47분, 부산이 7시 32분으로 대부분 7시 40분 안팎입니다. 산행하신다면 빙판길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늘 함께해 주시는 세 분이죠.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25년의 마지막 날 흥미진진 연예계 소식과 함께하시죠.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이 한 해 뉴스를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 한 해도 연예계만 딱 하나만 죽어라고 판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2025년의 마지막 날이니만큼 연예계 이슈도 아주 특별하게 준비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무릇 연말하면요. 묵은 때를 벗기고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예계도 마찬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연예계 그런 이슈들 묵은 독소와 노폐물들 아주 쏙 빼내는 2025년 연예계 이슈 결산 희노애락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올해 연예계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채로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두 분은 올 한 해 연예계 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좀 어땠을까요? 저는 2025년 연예계 억앤헉이었다. 뭐냐면 뭐 결혼을 해도 억소리가 나고요. 기부를 해도 억소리가 나고. 여기까진 그래도 좋은데 연예인의 교제설이 났는데 미성년이냐 아니냐 소리로 아동복지법 이런 단어가 나오고 과거사가 드러나는데 뭐 소년범 주사 이모 케이트 너무 무서운 단어들이 팍팍 나왔던 정말 그야말로 헉소리 나는 한 해였습니다. 네, 저는 2025년 연예계는 힙이 쌍곡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기쁨도 슬픔도 어쩜 그렇게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해였는지 오늘 그 이슈들 완벽하게 정리해봤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두 분 얘기 종합해보니까 2025년 연예계 흥도 많고 화도 많고 네. 이랬던 해였다 싶은데 연예계 희로애락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야, 저도 흥도 많고 화도 많은 연예계에서 정말 이거 너무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쁨에 가득 찼던 희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는요 바로 솔로 탈출 커플 지요. 스타들에게는 너무나도 희 소식이지만요. 저희 같은 솔로들에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2025년에는요 유난히 스타분들의 결혼 소식 많았습니다. 네, 올해 정말 많은 스타들이 결혼을 했죠. 어떤 스타가 있었을까요? 특히나 이 2025년에는 국민 노총각 2명이 장가를 갔습니다. 먼저 그 코요태 리더 김종민 씨가 만 45세 나이에 지난 4월에 11살 어린 신부랑 결혼식을 올렸죠. 이날 이 결혼식에는 유재석 씨, 이효리 씨 비롯해서 정말 레드카펫 600명의 하객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거기다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국민 노총각 김종국 씨. 45세 저리 비켜. 난 49살이야. 이 김종국 씨가 49살에 극비 결혼식을 올렸는데 심지어 굉장히 너무너무 극비여서요. 절친인 유재석 씨마저도 결혼식 2주 전까지 내 친구가 결혼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그 신부에 대해서 아는 게 아직도 없어요. 그나마 007 작전이다. 정말 극비리에 그래도 장가 잘 간 김종국 씨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노총각의 결혼이 공통적으로 화제를 모은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늦은 결혼이니만큼 지금까지 열심히 벌어놓았던 이 결혼 자금을 플렉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김종국 씨의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으로 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고급 빌라를 62억 원 전액 현금으로 사 화제였습니다. 특히 김종국 씨가 이 빌라에서 신접살림을 차린 후에 주민들의 아주 열화 같은 성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왜였을까요? 뭐 집값이 올랐나 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김종국 씨가 이 헬스장에 살다시피 하는 이 헬스맨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이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운동을 가는 시간도 좀 아까웠나 봐요. 신혼집
단지에 공영 헬스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결혼 전에 사용하던 개인 헬스 용품을 모두 옮겨놨다는 겁니다. 덕분에 이 공영 헬스장에 무료로 새로운 기계들이 잔뜩 생겼으니 주민들이 김종국 씨를 열렬히 환영했다고 하네요. 김종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 김종민 씨 뒤늦은 결혼에 너무 설레서 그만 그 짠돌이 검소한 김종민 씨가 플렉스를 해버렸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플렉스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축의금 정리는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거의 다? 지금 내가 스케줄을 했잖아. 지금 인사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인사 반밖에 못 돌렸어. 그래서 오신 분들 뭐야? 리스트 야, 하게 리스트. 리스트. 축의금은 그래도 예상보다 어땠어? 궁금했어 이거. 지금 결과 나왔어요? 궁금하다. 나왔습니다. 비서가 말을 해주네. 흑자인지 궁금해요. 적자인지만 좀. 네. 아유, 무조건 흑자겠지. 적자일까 고민 많이 했잖아. 여러분의 그 힘입어. 뭐예요? 왜요? 궁금해. 적자가 났어요. 진짜요?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다음 날부터 행사 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내 거예요. 내 거야 되니까. 근데 보통 결혼식에 적자가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체 얼마나 적자가 난 거예요? 그렇죠. 김정민 씨가 사실 이 결혼식장 대관료, 식대, 장식비 이런 거에 무려 이제 1억 원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김종민 씨가 평소 검소하고 알차게 사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대단한 투자인데 11살 연하의 신부를 맞이하다 보니까 뭐 식장 잡을 때부터 결혼식만큼은 나 적자 나도 괜찮아.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위한 투자 김종민 씨 진짜 알찹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빅 이벤트 결혼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넘는 장기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린 커플이 있습니다. 12월 20일에 결혼식을 올린 커플인데요.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이죠. 김우빈, 신민아 씨. 이제는 부부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결혼 소식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우빈 씨는 결혼식을 올리기 한 달 전에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립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그분과 가정을 이뤄서 이제는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한다라면서 직접 알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뭐 톱스타 커플의 결혼식인 만큼 뭐 말만 나왔다 하면 다 화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했을 그 신민아 씨의 드레스가 또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 드레스의 엄청난 가격에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사진으로 먼저 함께 보시면요. 자, 신민아 씨의 이 눈꽃 장식의 화려한 웨딩 드레스가요. 자그마치 약 4,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신민아 씨를 더욱 빛나게 한 귀걸이 무려 약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신민아 씨가 착용한 목걸이가요. 약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총 4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웨딩룩이 아주 어마어마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웨딩 룩 이게 전체 경비가 아니고 드레스만. 정말 억소리가 나는군요. 네, 억설이 나죠. 그런데 이 억설이만 났으면은 좀 눈살을 찌푸리실 텐데 아닙니다. 실망은 이릅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식 후일담도 전해지면서 또 미담이 더해졌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실 이제 두 사람과 인연이 있는 법륜스님이 주례사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김우빈 씨 2017년에 어떤 비인두암 걸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했잖아요. 이때 연인이었던 신민아 씨가요. 그 예쁜 머리에 공양미를 머리에 이고 그 산을 올라가서 김우빈 씨를 위해서 기도를 한 사실을 법륜 스님이 주례사를 통해서 전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러브 스토리를 또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두 사람의 그동안의 누적 기부액 합하면 50억이 넘는다는 거 바로 이 행복한 아침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도요. 이 결혼식에서 이 여기는 이제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난 모양입니다. 이 이제 축의금 받은 걸 화능 환자들 위해서 또 무려 3억 원을 기부하면서 본인들 결혼의 기쁨을 여러 사람과 또 나눴다고 합니다. 네, 아니 뭐 웨딩 드레스가 뭐 목걸이가 귀걸이가 막 억소리 했는데 기부는 더 많이 했는데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올 한 해를 장식한 스타들의 결혼 러시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배의 축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돌싱 스타들의 결혼, 그러니까 재혼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부활의 아이콘이죠. 빚 70억 원을 모두 갖고 결혼에 꼴이 난 이상민 씨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인데요. 결혼
이혼이죠. 이혼 20년 만에 10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재혼해서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요. 심지어 전처였던 이혜영 씨도 여자분이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잘 살아야 한다. 라면서 한 너튜브 채널에서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그맨 김준호 씨도 있습니다. 지난 7월인데요. 후배 김지민 씨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며 연이어 재혼 소식을 알렸고요. 또 지난 10월에는 이 잭스키스의 멤버 은지원 씨가 이혼 13년 만에 9살 연하의 스타일리스트와 결혼을 해서 돌싱 스타들이 대거 결혼하는 아주 특별한 해가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요. 2025년 연예계 결혼 소식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확 바뀔 것 같아요. 분노를 나타내는 로, 대체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네, 2025년 한 해 동안 분노를 자아내게 한 연예계 소식은요.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스타들의 사생활 스캔들이었습니다. 예, 저도 몇몇 사건이 막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이게 정말 아이고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제법 있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생활 폭로로 인해서 이 활동 중단은 물론이고 은퇴까지 선언하는 이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 해였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피로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요. 올해 상반기를 정말 시끄럽게 했던 김수현 씨의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역시 여전히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일단 시작은 배우 김세론 씨가 지난 2월에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월부터 고 김세론 씨의 유족 측에서 고인이 중학생인 15살 때부터 21살이 될 때까지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를 했다라고 충격적인 주장을 하면서부터였죠. 유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고 김세론 씨가 2022년 음주 사고로 이 연예계 활동이 중단이 되면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김수현 씨 소속 배우였단 말이죠. 그래서 김수현 씨의 이복형이 있었던 이 소속사에서 7억 원대의 피해 보상을 대신 해줬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세론 씨의 전속 계약이 만료된 이후인 2024년 전 소속사인 이 김수현 씨의 소속사에서 돌연 7억 원을 변제하라는 이 내용 증명을 받고 김수현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수현 씨가 이 김세론 씨의 연락을 받지 않자 김세론 씨가 두 사람이 교제했을 당시의 사진을 SNS에 올리게 됐고 또 바로 삭제한 것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특히 너튜브 채널 등에서 굉장히 고인을 좀 흉을 보는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게 됐었어요. 그래서 고인이 많은 압박을 받았고 결국 주장에 이르게 됐다. 라는 주장이었었는데요. 이에 김수현 씨 측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선을 딱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진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수현 씨가 선택한 것은 직접 마이크를 잡겠다였는데요. 기자회견에 나서서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당시에는 교제를 하지 않았었다라면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족은 제가 고인의 전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제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걔랑 사귄 거 맞아? 네, 수연 오빠랑 사귀었어요. 저보고 미쳤다고 안 믿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어요. 중학교? 네, 인천 때부터 사귀고 대학교 들어가서 좀 있다가 헤어졌어요. 마지막에 들은 게 김세로 씨 녹취록이 맞는 거죠?
유족 측은 이게 생전에 이 김세론 씨의 음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씨 측에서는 아니다 하면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 유족을 상대로 해서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이 고소가 진행되니까 이게 정말 김세론 씨 음성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해지고 판단을 했어야 했죠. 그래서 경찰이 국과수에 이 음성이 조작인지를 넘겼습니다. 조사를 의뢰했는데 국과수의 조사 결과 판정 불가 통보가 나왔어요. 뭐냐면 조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수현 씨 측은 조작이 아닌지 알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죠. 네, 당시 뭐 폭로에 폭로가 더해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말씀처럼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밝혀져야 할 사실관계가 많기 때문에 대중의 피로도가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김세론 씨 유족 측에서는 과거 이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에 김수현 씨와 교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수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반면 이 김수현 씨 측에서는 유족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고 또 120억 상당의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를 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유족 측과 김수현 씨 측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져야 할 내용과 거쳐야 할 과정이 산 넘어 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10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커플이라고 해야겠죠? 있습니다. 영상으로 누구 얘기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저희 뭐 이거 얘기해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두 사람 뭐 사랑하는 사이고요.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바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 이야기죠. 맞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지금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이 사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는 2015년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를 통해서 인연을 맺은 후에 22살에 22세의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방금 보신 영상처럼 어떤 불륜 관계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는 국내 사실 공식 석상에선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주로 우리가 그 두 사람을 본 건 베를린 영화제라든가 해외 영화제에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나 산부인과에서 김민희 봤다 이런 목격담이 나왔고 실제로 지난 2월에 만삭의 모습으로 이 두 사람이 베를린 영화제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임신한 거 맞네 확인이 됐고 그리고 지난 4월에 이 등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10년째 이어온 불륜에 이어서 사실 많은 대중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뒤에도요. 이 신생아와 함께 이 두 사람이 함께 외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목격 사진, 제보담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면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정우성 씨의 그 사생활 스캔들로 연예계가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이 혼외자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일명 혼외자 파문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당시 정우성 씨 소속사 측에서는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또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양육 책임과는 별개로 문가비 씨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입니다. 이 정우성 씨가 오랜 연인과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또 혼외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또 집중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약 1년 만에 작품 활동으로 정우성 씨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이렇게 서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근데 관련 질문을 피할 수는 없죠. 이 질문이 나오자 사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정우성 씨의 이 사생활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정우성 씨가
기자를 만날 때마다, 기자들과 만날 때마다 비슷한 질문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소위 얘기해서 센 거 터졌잖아요. 완전 센 거 터졌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소년범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또 먼 일 같은데 바로 이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5일이었죠. 한 언론사가 이 조진웅 씨가 고교 시절에 자동차 절도,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 이 소년을 송치된 바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면서 보도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바로 다음 날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서 일부 범죄 전력은 맞지만 강간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그래도 논란이 뭐 가라앉지 않자 조진웅 씨 또 바로 전격 은퇴를 선언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아니 이거 옛날에 소년범이어서 어렸을 때 저지른 일인데 이거 이렇게 공개되고 지금 돌맞아도 돼? 라는 여론이 또 생기자 아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음주운전도 있었고 후배도 폭행한 바 있다. 여러 또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 조진웅 씨의 사생활 스캔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 방영 10주년을 맞이해서 이 제작사의 어떤 20주년을 맞이해서 마련된 드라마 시그널입니다. 이거가 이제 시즌2를 이미 촬영을 마쳤는데 공개를 앞두고 바로 주연인, 조연도 아닌 주연인 조진웅 씨의 스캔들이 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소송으로 이어지면 100억 원까지 100억 원대의 어떤 그런 피해, 배상을 조진웅 씨가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다 궁금해하자 지난 19일에 제작사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작품과 시청자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대로 무산되지 않는다. 방영 안 하진 않는다. 어떻게든 방영을 할 거다. 다만 좀 시기는 지금은 아니다.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드라마는 사실 제 주변에도 기다리던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이라고 하면 박나래 씨 사건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연예계에서는 11월 괴담이라고 해서 유독 11월에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졌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저주라고 해야 될 정도로 유난히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진욱 씨 사건부터 조폭 연루설로 활동을 중단한 조세호 씨까지 연달아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박나래 씨 논란인데요. 박나래 씨와 함께 일했던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특수상해와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고 또 재직 기간 동안 이 갑질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의료 면허 미소지자로 추정되는 일명 주사임으로 불리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고요. 이 의료 면허 미소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고 심지어 박나래 씨가 이 향정신성 이 약품을 받은 것이 아니냐, 불법 의료 행위임을 알고도 동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그리고 하차 소식을 먼저 전하게 된 박나래 씨인데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할, 그러니까 반격을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현재는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 미수 혐의와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16일입니다. 박나래 씨가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아주 조심스럽게 나타낸 것이 있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개고먼 박나래입니다.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근데 박나래 씨 사건은 박나래 씨한테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많은 스타들이 또 얽혀 있어서 이게 또 일파만파였죠. 맞습니다. 이 스타들이 이른바 불법 의료 행위에 얽혀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말하자면 이 주사 이모가 박나래 씨뿐 아니라 다른 여러 스타들과 친분 관계가 있으면서 일명 주사 이모 게이트라고 표현되는 이 논란이 터진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화살이 돌아간 것은 샤이니 키씨였죠. 이 주사 이모와 10년 넘는 친분을 유지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일이 터지고 11일 뒤에 12일째 될 때 주사 이모한테 집에서 주사 맞은 건 맞다. 그러나 나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일부 인정을 혐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죠. 입짧은 햇님 씨 역시 나도 주사 이모한테 진료를 받긴 했는데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 또 이렇게 인정을 또 했습니다. 반면에 인정하지 않은 또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왜 연예인 이름이 많이 나오면 주사 이모가 여러 사람을 팔로우하기도 하고 마팔을 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누리꾼들이 그 사람들을 다 혹시라는 시선으로 바라본 거죠. 그중에 일부 연예인들이 빠르게 선긋기에 나섰는데 예를 들면 뭐 정재영 씨라든가 샤이니 온유 씨라든가 전현무 씨, 다비치 강민경 씨, 홍진경 씨 등은 아니 나는 주사 이모 아니 그 사람이 나를 팔로우하는지도 몰랐다. 아니 친하긴 한데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주사 맞은 적 없다. 주사는 맞았지만 나는 병원에 가서 맞았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명을 하면서 서둘러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 의혹의 불씨가 꺼졌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좀 만연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사 이모 게이트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시선, 의혹의 시선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스타들이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좋았는데요. 뭐 홍진영 씨도 그렇고 강민경 씨, 전현무 씨, 온유 씨, 정재영 씨가 이같이 떳떳하다. 그쵸.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박나래 씨 관련된 사건은 지금까지도 뭐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폭로에도 폭로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일단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먼저 전 매니저들이 제기했던 1억 상당의 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공방에서 전 매니저들이 이길 경우를 대비를 해서 집행해야 하는 1억 원을 이 박나래 씨 재산에서 묶어놓는 절차를 법원에서 허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최근 이 박나래 씨 측에서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 주택에 새롭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사실이 기사를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박나래 씨 역시 이런 상황에 차근차근 지금 대비를 하면서 싸움을 잘 서로 정말 싸움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데 또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에 관한 부분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이미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주사 이모가 불법 의료 행위자로 밝혀질 경우 박나래 씨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받았는지 이 여부 그리고 전 매니저들의 주장대로 이 박나래 씨가 박나래 씨가 소속되어 있던 이 1인 기획사에 급여를 받아간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남자친구 그리고 대표로 있던 이 어머니의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하는 이런 여부 그리고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요.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중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들은 2026년에도 저희가 연예계 이슈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 한 해 연예계의 슬픈 소식들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 카테고리에는 어떤 사건 꼽을 수 있을까요? 네, 2025년 한 해는 정말 연예계에 비보가 많았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 하늘의 별로 돌아가 버린 연예계를 정말 든든하게 받쳐줬던 거목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이 아주 올 한 해 가장 슬픈 사건으로 꼽혔습니다. 네,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전해졌죠. 네. 최근에는 김지미 씨, 또 윤석화 씨의 비보를 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올 한 해 2025년에 우리 곁을 떠난 스타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은 치매가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대관이 형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해? 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끌어안고 울었어요. 교수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이 가면 보물이 된다. 두고 봐라 라고 해주셨던 그 믿음이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꼭 다음 생에도 제 교수님으로 나타나 주세요. 나의 어른 전효성 교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연기는 왜 할수록 어려운가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고 임마, 지금도 나도 어렵다. 그 솔직함과 겸손함이 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이자 평생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컷! 소리에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다들 수고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 해주실 것만 같습니다. 네, 영상을 보는데도 마음이 정말 찡해지는데요. 정말 많은 팬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가요계, 예능계, 개그계, 그리고 드라마계 큰 별이었습니다. 한 분씩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먼저 태진아 씨 그리고 서른도 씨, 현철 씨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린 분입니다. 해뜰 날 네 박자, 차표 한 장, 그리고 유행가까지 수많은 히트곡의 주인공이 송대관 씨가 지난 2월 컨디션 난조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향년 78세에 심장마비로 별세에 깊은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고송대관 씨는 최정상의 트로트 가수였지만 2013년 아내가 부동산 투자 실패로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100억 원대의 집 그리고 500억 원대의 땅이 다 은행으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벗은 이후에도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이 빚을 갚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변에서 왜 이혼을 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지금의 아내다라고 하면서 빚은 열심히 갚으면 된다라고 웃으면서 영상 인터뷰에 응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저는 선한데요. 70대 나이에도 많게는 하루에 5개 이상의 스케줄을 소화를 하면서 아주 활발한 말 그대로 이 해뜰 날 가사 그대로를 몸소 실천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해온 덕분에 뭐랄까요? 이 별세 이후인 3월까지도 팬들은 고인을 TV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평생 사랑을 주신 이 팬분들에게 고인이 해줄 수 있었던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 무대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의 무대 국민 MC셨죠. 또 저 어렸을 때는 모이자 노래하자의 MC셨고 정말 저뿐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뽀빠이 아저씨로 남을 이상용 씨도 지난 5월에 향년 31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실 그 건강했던 분이 감기로 병원을 다녀오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는데요. 이 고인은요. 생전에 많게는 한 달에 강의를 60개를 하실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왔고 그러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뭘 하셨냐면은 이 생전에 600명 넘는 사람들의 심장, 이 특히 어린이들, 소아 환우들의 어떤 심장 수술 지원도 수술비도 지원도 하셨고 이 고인의 이 품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그 심장재단 돈 횡령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무죄 판결문. 그리고 늘 신권 1,000원짜리를 이렇게 두둑하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뭐 폐지 줍는 분이든 어떤 시설의 아동이든 만나면 늘 작은 돈이지만 요걸 요렇게 나누면서 그 순간순간의 기쁨, 행복을 같이 나누려던 그렇게 쓰는 돈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작은 기쁨, 아름답게 나누시려던 분이 그렇게 안타깝게도 급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네, 고 정유성 씨의 경우에도 또 동료와 후배들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그랬죠. 네, 고 전유성 씨는요, 폐 기흉 시술을 받은 후에 호흡 곤란 증세를 이제 토로했는데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후배 동료들의 이 눈물 속에 고인이 떠나가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게 됐는데요. 특히 고 전유성 씨는 코미디언이나 희극인이 아니라 개그맨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최초로 사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9년도에는 이 개그 콘서트를 창시해서 정말 개그계의 부흥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신영 씨 그리고 조세호 씨 등 후배 개그맨들이 양성한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심지어 이 고인의 운구를 맡았던 특별한 또 인물이 있어요. 마술사 이은결 씨가 이 운구를 이제 맡았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인이 한국 최초의 마술대회를 후원했었다라고 아주 특별한 인연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고인을 위해서 이번 연말 시상식에서는 정말 이 공로상들을 선사하면서 이 고인을 기리기도 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고 이순재 씨의 별세 소식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셨습니다. 지난 11월에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 이순재 씨의 소식에 정말 깜짝 놀라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미 1년여 전에 지난해 10월에 연극 무대에서 이순재 씨가 중도 하차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어요. 근데 소속사는 계속 회복 중이다 했는데 사실은 세상을 떠나신 후에 방영된 추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연극 무대에서 하차하기 더 전부터 이미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 연극 무대 전이 이제 많이 보셨던 그 강아지와 함께했던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 촬영할 때도 이미 실명 직전이어서 매니저한테 또 소속사 대표한테 이 대본을 읽어달라고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외워서 연기를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불태웠던 그 연기 투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것도 안타까운데 그 결과 지난해 최초로 연기 인생 최초로 연기 그러니까 대상을 받으시게 됐어요. 사실은 이미 허준 유이태 연기하셨을 때부터 받아도 남음직한 명연기를 평생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소감은 너무 겸손하셨죠. 시청자 여러분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와, 그 이제 진솔한 소감에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이 울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는 스타들의 투병 소식도 참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갑작스럽게 이 발현이 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맞았던 스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개그맨 이경규 씨 꼽을 수 있겠는데 지난 6월이었죠. 당시 이경규 씨가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이동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 차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사람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간이 검사, 약물 간이 시약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CCTV 영상 지금 보시는데 다른 주차했던 곳에서 어떤 주차된 버스 세차장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걸음을 걷는데 좀 비틀거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마약 아니었고요. 사실은 공황장애로 오랫동안 복용해온 그 약
탓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경규 씨도 이렇게 오랫동안 공황장애 앓았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은 이때 감기로 처방 약 받으러 갔던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때 경찰에 출두하고 나오면서 이제 본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과수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뭐 마약 성분 이런 건 없고, 뭐 대마초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약물, 평상시에 먹는 그런 약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처방약이란 말씀. 예. 또 그렇다고 어떻게 그 차례가 헷갈릴 수 있느냐? 그 사실 또 차가 똑같아요. 근데 바꿨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 안 해요. 그 차에 대해서 저희 매니저 차를 항상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제 차는 잘 안 타기 때문에 차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한 1년 이상을 탔는데도 10,000km가 안 돼요. 사실 저도 이번에 그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약도 약을 먹은 다음에는 운전하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다. 네. 이런 저 얘기 들어보면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게 적혀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요. 운전자는 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몰라서 이제 실제로 나도 운전을 했었다라는 자기 고백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은 뉴스이기도 했었습니다. 덕분에 교훈을 얻었다라는 이 선순환이 있었던 뉴스이기도 한데요. 이경규 씨 역시 이로 인해 벌금 200만 원 그리고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경규 씨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죽음까지 생각하게 됐었던 일이 있었다면서 이 강한 트라우마를 겪었음을 고백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올해도 암투병 소식으로 우리에게 또 큰 충격을 안겨준 스타가 있었죠.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올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박미선 씨예요. 지난 1월에 방송 활동을 이어도 박미선 씨가 이제 갑자기 중단을 했어요. 당시만 해도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방암이었죠. 유방암 그래도 그나마 빠르게 진단받았다 발견했다 했는데 림프샘으로 전이가 됐고 이후에 폐렴 증상 겹치고 두드러기, 손발 감각도 없어지고 목소리 나오지 않아서 말도 못한다. 사실 제가 요 시기쯤 들어서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너무나 다행히 그래도 우리에게 저 생존해 있습니다. 생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방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방암에 대한 이 박미선 씨 본인 표현이 완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늘 조심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 박미선 씨는 암투병이 알려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응원을 해줘서 본인도 많이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박미선 씨는 올해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 전에는 이제 암투병 소식을 전달하기 전에는 개인 SNS에 게시물을 거의 올리지 않았었던 스타였어요. 하지만 이 투병 소식을 알린 이후 SNS를 통해서 팬들과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한 소통을 하고 있는 스타이기도 한데요. 특히 지난 7일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이 병원에서 흰머리가 이게 드러난 짧은 머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프고 나서 더 소심해지고 아픈 분들도 많은데 제가 유별 떠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힘을 얻었다고 하더라라는 소감과 함께 이 아픈 분들, 힘든 분들 모두 힘내세요. 다 지나갈 거예요. 파이팅! 이라면서 이 아픈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죠. 네, 그런데 암투병 생활을 공개하면서 이 회복증으로 알려진 박미선 씨가 최근에 SNS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이제 박미선 씨가 저 평소 챙겨 먹는 거예요 하면서 블루베리 과즙
건강식품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어떤 할아분들한테는 지금 박미선 씨가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좋아진 거 저것 때문 아닌가? 이러면서 어떤 근거 없는 과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과당이 들어있는 게 또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박미선 씨가 바로 이틀 뒤에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자필 편지 공개했죠. 생각이 짧았다. 저도 아직 투병 중이지만 또 이렇게 모르는 게 아직도 많다는 거를 또 한 번 절실하게 느꼈다. 이렇게 사과하면서 이 논란은 일단락이 됐지만 이렇게 스타의 암투병 공개 자체가 지나친 홍보, 상업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스타의 암까지 이렇게 또 악용하려는 또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요런 경각심, 이 분위기가 환기된 게 사실입니다. 네, 굿바이 2025년 연예계 희로애락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즐거울 낭만 남아있나요? 네, 맞습니다. 올 한 해 연예계에서 가장 즐거운 일 바로 단연 이것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 신드롬입니다. 뭐 세계 속에서 뭐 신드롬을 일으켰다 과언이 아니죠. K-팝, K-드라마, K-콘텐츠 저희도 정말 많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K컬처의 신드롬 현상 아무래도 그 OTT로 공개된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의 영향이 정말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입니다. 한국계 캐나디언인 감독이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와 K-팝 문화를 아주 적절히 섞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OTT에 공개가 된 이후 전 세계의 K컬처 신드롬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 후 3개월 만에요. 이미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 해당 OTT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이고 OST 중에 이 골드는 미국 빌보드의 메인 차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핫백에서 무려 8주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든을 포함한 이 작품의 무려 4곡이 핫백의 톱10을 진입한 최초의 작품으로 이 기록이 됐고요. 미국에서 올해의 검색어 OST 노래 제목이 들어간 것은 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애니메이션에 들어간 한국 문화랄까요? 한국 음식들이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김밥 나왔고요. 또 컵라면이 또 화제를 모으면서 저거 뭐냐? 저 까만 저거 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한국에 와서 김밥을 찾아 먹게 되는 이런 현상도 만들어지게 됐죠. 아니 그야말로 캐대헌의 인기가 상상 초월이라면서요? 대단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추석처럼 이제 크게 치르는 명절 같은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이때 메이시스 퍼레이드라고 해서 그해 인기를 끈 캐릭터를 대형 풍선이형 지금 보시죠. 그런 대형 풍선 모양으로 제작해서 이 맨해튼, 뉴욕 맨해튼 거리를 4km를 행진을 하는 행사가 있는데 올해 벌써 99번째를 맞을 만큼 명망 있는 그런 행사예요. 여기서 올해 뭐 당연히 스파이더맨, 피카츄, 또 라부부 인형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여기서 바로 지금 방금 보셨던 그 파란 호랑이, 캐대헌의 그 호랑이가 딱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 행사에 공연 무대가 있는데 행진 다 하고 나면 당연히 노래는 이 골든 캐대헌의 OST 골든이었고요. 사실 예전에 오징어 게임 너무너무 인기를 끌었을 때 요때 이제 오징어 게임 옷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았는데 요번에 캐릭터 1위에서 5위를 봤더니 막 다 캐대헌 관련 스타일, 캐대헌 관련 캐릭터였다는 거죠. 그중에서 우리 루미만 있으니까 호랑이만 있으니까 그 갓슨 사자보이즈, 또 사자보이즈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겨울왕국 이후 우리 삶에 이렇게 깊숙이 자리한 애니메이션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굉장히 정말 사실은 요거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국적을 다 따지고 들어가면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이지만 이 속에 너무나 많은 K컬처 한약까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K컬처 즐기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K컬처의 위상을 높인 이 사건 빼놓을 수가 없죠.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The Tony Award goes to Maybe Happy Ending. Accepting the award for Maybe Happy Ending, producer Jeffrey Richard. Now never fly away, little friend.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이것도 K컬처의 대표주자 빠질 수가 없었죠. 토니 어워즈에서 6관왕을 차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실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 겁니까? 일단 미국에서 연극과 뮤지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그 아카데미 시상식은 굉장히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연극계, 뮤지컬계 아카데미 시상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요. 이런 시상식에서 이 어쩌면 해피엔딩이 6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6관왕이 뮤지컬 작품상, 극본상, 작사, 작곡상, 무대 디자인상, 연출상, 나무 주연상까지 이렇게 주요 부분을 석권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K컬처의 새 역사를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그동안 해외에서 이 성과를 거둔 K 콘텐츠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이 K-팝, K-드라마, K-무비가 꼽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창작 뮤지컬이 이 어쩌면 해피엔딩이 해외에서 거둔 성과를 보고 이제 K-콘텐츠가 공연 장르에서까지 가능성이 더 확대됐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K컬처의 카테고리를 개척했다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 작품 보고 왔는데 이상한 좀 약간 그 제 자존심인데 제가 기자니까 이제 현장에 가서는 나 작품 보면서 울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는 마음이 있거든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들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벽을 탁 쳐서 허물어지듯이 막판에 제가 오열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요? 이 작품 토니상 왜 받았는지 너무너무 알 것 같은 작품이거든요. 혹시 예매를 하실 수 있다면 꼭 강추드리는 작품입니다. 아니 그래서 보고 싶은데 예매가 어렵더라고요. 난립니다. 그게 그냥 문제죠. 뭔가 이렇게 수강 신청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어깨가 정말 절로 올라가는 그런 말인데 올 한 해가 이 이야기를 가장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올해를 기점으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국면을 또 맞이했다고요? 맞습니다. 일찌감치 다행히 저도 어쩌면 해피엔딩 보고 울었던 1인으로서 사실은요 예전을 보면요 K-팝만 잠깐 인기 또 아니면 그 뒤에 K-드라마 K-푸드 근데 이제 외국 작품 가져와서 하던 이 K-뮤지컬이 창작 작품으로 이렇게 상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젠 이게 다 합해져서 뭐 하나가 인기다가 아니라 다 합해져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K컬처라는 이름으로 핫한 문화,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명실상부하게 떡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해에 또 좋은 소식 있잖아요. 우리 또 그래도 이 K컬처의 선두였던 K-팝 방탄소년단이 돌아왔습니다. 블랙핑크도 또 새로운 앨범을 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선두로 해서 저는 또 여전히 K-드라마, K-무비까지 이제는 제발 다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다가오는 2026년 두 분은 어떤 소식을 좀 듣고 싶으세요? 최정화 기자님. 저 같은 경우는 이 연예부 기자를 한 거의 한 15, 16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 질문이 Do you know 불고기? 물어봤다가 그다음에 Do you know 싸이? 물어봤다가 이제는 Do you know 박보검, 이병헌, 오징어 게임, 쾌대현 정말 많은 문화로 이제 확산되는 모습을 10여 년 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제 새로운 이번엔 여배우들 쪽에서 Do you know 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대한 작품이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네요. 네, 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2025년 연예계를 한번 쭉 정리해봤고요. 2026년 내년에 연예계에서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추위가 몰아칩니다. 세미탄파 속에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1도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1.7도로 급격하게 낮아져 있습니다. 출퇴근길에는 방한용품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경북 북동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이 많아서 빙판길 사고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갈수록 추위는 극심해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모레에는 영하 12도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며 극한 한파를 보이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1cm 미만의 눈이 좀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아서 파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중부를 중심으로는 영하권입니다. 서울이 한낮에 영하 3도, 청주가 영하 1도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1도에 그치면서 종일 한기가 맴돌아 춥겠습니다. 내일도 호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아서 해돋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해돋이 시각은 서울이 아침 7시 47분, 부산이 7시 32분으로 전국이 대부분 7시 40분 안팎입니다. 해돋이 보기 위해서 등산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미끄럼 사고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오늘은 2025년이고 내일 만나면 2026년이잖아요. 그렇죠.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한 해 마무리 오늘 잘 하시고요. 저희는 정말 내년이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2026년 1월 1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2026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ve the next channel.